가만 생각해보면 화장지만큼 과소평가된 물건도 드문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화장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평생 섭취를 하고 배변을 해야 합니다. 이 중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는 무척 불평등하죠. 하지만 배변만큼은 얼마짜리를 먹었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누구나 1인당 하루 평균 220g의 똥을 누게 됩니다.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인간이 하루에 배설하는 양이 17억 6천만 kg이나 되죠. 이걸 뒤처리하는 데 드는 전 세계의 두루마리 화장지는 해마다 300억 롤 이상입니다. 초당 거의 1000개씩의 화장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170년 전만 해도 인류는 이 화장지가 없어서 매일매일 크나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거 인류가 용변을 본 후 항문을 닫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견뎌야 했는지를 알게 되면 지금의 이 화장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 똥오줌의 역사의 저자인 마르탱 무네스티에는 배설 활동은 전 대륙에서 같은 발달 과정을 거쳐온 흔하지 않은 인간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만 해도 인류는 아무 데서나 배설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륙이든 인류는 오랜 세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재료를 밑닦는 데 사용해왔습니다. 나뭇잎, 풀, 이끼, 지푸라기, 양털, 과일 껍질 등 구하기 쉬운 것 중 부드러운 물체는 뭐든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 인근의 한 소금 광산에선 머위 잎으로 엉덩이를 닦았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선 지금도 머위를 엉덩이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선 돌과 나무 조각, 조개 껍질도 흔히 쓴 재료였습니다. 이 딱딱한 물체로 변을 긁어낸 후 물이나 눈으로 뒷마무리를 했죠. 강이 근처에 있다면 일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손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막에 가까운 이집트에선 부드러운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많이 쓴 건 펫소이라는 원형의 점토판이었습니다. 대변이 묻은 펫소이는 물론 펫소이를 이용해 뒤를 닦는 그림의 2700년 된 술잔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중 화장실이 발달한 로마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터소리움이라는 물건입니다. 로마의 공중 화장실은 따로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돌바닥에 나란히 앉아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로마의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화장실 한가운데는 소금물통이 있었습니다. 소금물통에는 끝에 부드러운 스펀지가 달린 긴 막대기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터소리움입니다. 볼일을 마치면 터소리움으로 뒤를 닦고 다시 소금물통에 넣어두었습니다. 공용이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야 분명 이 광경을 끔찍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인들에겐 분명 딱딱한 돌의 항문을 문지르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물건의 존재는 동물과의 대결을 앞둔 한 검투사가 터소리움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했다는 철학자 세네카의 편지 등 로마 문학 전반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터소리움에 대해서는 화장지 대용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도구였다는 일부 주장도 있어서 아직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점토판과 석판, 목편 및 축간 등의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기록해야 할 정보는 점점 더 많아졌고 이를 모두 담기 위해선 더 나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명된 게 종이입니다. 종이는 인류에게 비로소 본격적인 기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기록뿐 아니라 발명 당시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혁명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로 화장지입니다. 종이를 맨 처음 발명한 중국인들에 의해서죠. 2세기 중국 후한의 채윤이 제주술을 완성한 후 수백 년 만에 중국인들은 낡은 책을 찢어 화장실에서 사용했습니다. 6세기 남북조 시대의 학자였던 안지추는 성현들의 말씀이 적혀있는 종이를 감히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18세기 당나라를 방문한 아랍 상인의 기록에는 이들은 볼일을 본 후 더럽게도 물로 씻지 않고 종이로만 닦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미 14세기가 되어선 화장지가 상당량 생산되었습니다. 절강성에서만 연간 1000만 개 이상의 화장실용 휴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황실 소모품 담당 부서의 기록에는 황궁에서 쓸 화장지 75만 장을 주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실용 화장지는 특별히 더 부드러웠고 향기가 났으며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일반 화장지들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반면 유럽과 아랍에선 뒤처리의 물 사용이 가장 위생적이라고 여기면서 화장실에서 종이 사용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까지만 해도 평민들은 고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나뭇잎이나 풀을 사용했고, 때론 개와 고양이, 닭으로 엉덩이를 닦기도 했습니다. 대귀족들은 화장실 담당 하인이 양모나 부드러운 천을 때맞춰 대령하기도 했고, 프랑스 왕인 루이 14세는 양털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엔 용변호 처리가 늘 돌직거리라 기부인들은 아예 변 보는 걸 참고 산 탓에 변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나온 후 출판물이 다양해지면서 16세기엔 조금씩 유럽에서도 화장실에서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작가 토마스 브라운은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은 화장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18세기가 되면 신문이 가장 인기 있는 화장지로 쓰이면서 화장실에서 종이 사용은 대중화가 되어갔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오랫동안 부드러운 옥수수 속잎이 가장 즐겨 사용된 화장지 대용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들어 신문 및 각종 인쇄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장실에서도 본격 종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인쇄물은 농부 연감이었습니다. 날씨와 파종 시기 등 농사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농부 연감은 무척 두꺼웠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진한 책을 화장실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뜯어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처음부터 화장실에 걸기 좋도록 구멍을 뚫어 출판하는 서비스 정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세기 중반 지금과 같은 형태의 화장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초는 미국 뉴저지주의 사업가 조셉 가에티가 만든 변기용 약용지라는 이름의 휴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친 재질로 뒤를 닦느라 치질이 많았습니다. 가에티는 종이에 알로에를 흠뻑 먹여 500장 묶음을 50센트에 팔면서 치질 치료용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가에티는 스스로 이 발명품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라 할 만한 거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했던 사업은 얼마 못 가 망했습니다. 공짜 종이가 널려 있는데 뒤처리를 하는 데까지 왜 귀중한 돈을 써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화장지보단 의학용품임을 강조한 점도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세스 필러에 의해 최초로 두루마리 형태의 화장지가 나왔고 한 장 한 장 떼일 수 있는 절취선도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스코트 형제에 의해 두루마리 화장지가 처음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스코트 형제는 두루마리 한가운데 두꺼운 심을 넣어 오늘날의 형태를 완성했죠. 의학용품을 내세웠던 조세 가에티의 실패를 분석해 오래된 린넨처럼 부드러운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스코트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방용 제품의 상품명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지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화장지를 사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배변 후 뒤처리는 부끄러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장지를 사는 것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에선 약국에서 계산대 밑에 숨겨두고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가 되어 화장실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마다 상하수도가 완비되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해졌습니다. 청결을 위해 의사들이 나서서 화장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세식 화장실은 변기가 막히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물에 잘 녹는 부드러운 화장지에 대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화장지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오늘날 인류에겐 한시라도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화장지 얘긴 끝났지만 하는 김에 TMI 5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도입된 건 1971년 유한 킴벌리사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이 보들보들한 종이는 부자들이나 쓰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아파트 건설 붐이 불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둘째, 한국화장실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남성은 일회 평균 93cm, 여성은 118cm의 휴지를 사용합니다. 셋째, 비데가 보급되면서 화장지 사용이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데 사용 후 화장지를 한 번 더 닦아내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넷째, 모두가 사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만이 용변호 화장지를 씁니다. 중동이나 일부 아시아 지역처럼 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아직 화장지를 살 여유가 없는 곳도 많아서입니다. 다섯째, 화장지계엔 부먹직먹과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화장지를 어느 방향으로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푸는 방향이 벽과 떨어진 전면파가 있고 벽으로 향하는 후면파가 있습니다. 전면파는 휴지가 벽에 닿아 세균에 오염되는 걸 걱정하고 후면파는 변기나 세면대의 물이 화장지에 튀는 걸 싫어합니다. 유한 킴벌리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선 65대 33으로 전면파가 많았습니다. 최초로 두루마리 화장지 특허를 받았던 세스필러도 전면파였습니다. 유럽 최악의 폭염은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이때 유럽 전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의 폭염 피해도 이못지 않았죠. 최근 조사 결과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는 더 더우니 내년에 집계될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유럽에선 여전히 에어컨에 부정적입니다. 프랑스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에어컨을 구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작년에 18,000명이 죽어 최대 피해국이었던 이탈리아는 가정의 단 7%만이 에어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국인 스페인은 11%입니다. 2003년 압도적인 피해국 1위인 프랑스에선 단 5%만이 집에 에어컨이 있고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는 영국과 독일은 각각 5%와 3% 뿐입니다. 경제적인 여력도 충분한 유럽인들은 왜 에어컨을 사지 않는 걸까요? 거기엔 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날씨입니다. 에어컨이 필요할 만큼 덥지 않아서죠. 프랑스 파리만 해도 7월의 최고기온 평균이 2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30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시원하죠. 그러니 열대야란 것도 없습니다. 간혹 아주 무더운 날도 있지만 2, 3일만 견디면 금방 평균으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습도가 낮아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지는 게 유럽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물론 에어컨이 없는 식당과 카페, 호텔도 흔하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대부분 에어컨이 없고요. 심지어 병원도 수술실을 제외하곤 냉방시설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거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면서 유럽의 날씨는 통계를 뛰어넘는 날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고기온 평균이 파리보다 낮은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갑자기 38도를 찍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이제 런던도 40도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10배는 더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 요인도 상당합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에어컨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세기 초 미국의 윌리엄 캐리어에 의해서입니다. 지금도 캐리어라는 이름의 에어컨이 많은데 그가 세운 회사 이름이죠. 당시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 에어컨의 발명이 운 좋게도 겹쳐 미국에선 새로운 빌딩과 집들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미국의 더위 관련 사망률이 4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유럽의 도시들은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 이미 수백 년 된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신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날도 며칠 안 되니 에어컨은 유럽에서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건물이 파괴된 2차 대전 후가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리 없었죠. 이때부터 유럽에서 에어컨은 실용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의 주택권 중물은 지금도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이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사치품이라는 인식은 유럽에서 에어컨 보급을 늦추는데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건축적 요소입니다. 많은 유럽의 집들은 두꺼운 벽과 높은 층고가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의 더위보단 겨울의 추위를 고려한 설계지만 이런 구조는 무더운 여름날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에선 찬 새벽 공기를 집에 들인 뒤 모든 문을 닫아 이를 가둬두는 식으로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계속되면 이 전통적인 방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게 2003년 드러났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시원한 여름나기를 하게 해주었던 두꺼운 돌집들이 달구어지면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만 사망자가 거의 15,000명이나 되었죠. 바캉스철이라 이를 처리할 인력도 시신을 인수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부근의 냉동 창고에 시신을 대거 안치하는 정말 참혹한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넷째, 까다로운 규정도 에어컨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어컨 설치 기준이 엄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에어컨을 달고 싶으면 먼저 건물주에게 허락받고 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의 늦장 행정은 악명 높죠. 이 과정이 보통은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여름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법적 규제가 너무 심해서 관청의 허가를 받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실외기가 다른 집의 창문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옛 도심은 골목도 좁고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사실상 실외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선 거리에서 봤을 때 실외기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유럽 가정의 에어컨은 우리처럼 스탠드형이나 시스템형이 아니라 대개는 이동식이 많습니다. 다섯째, 에어컨을 쓰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건 오래된 일입니다. 유럽 전체를 평균 내면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독일은 더 비싸 미국의 3배가량 됩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으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피크 시간엔 요금이 누진해서 붙습니다. 당연히 에어컨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부들도 에너지 부족 사태가 빚어질까봐 에어컨 증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난방기구 세금이 5%인 것과 달리 냉방기구엔 20%의 세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료가 비싼 이유는 환경을 고려해 생산 원가가 높은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건 유럽인들 뿐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에선 탄소와 온실가스 감소에 적극적입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자는 지난 2015년의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려는 거죠.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에서는 실제로 파리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2배가 늘면 도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구 등으로 유럽인들은 에어컨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남에게 피해나 주는 쓸모없는 가전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외에도 유럽인들은 가장 더운 기간에 긴 휴가를 가거나 시에스타 등으로 에어컨의 필요성을 줄여왔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은 폭염이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에어컨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다는 걸 점차 깨닫는 중입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더위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이상기온이라는 끔찍한 세계도 앞당겨지겠죠.
이제 정말 늦은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아 기분이 섬뜩한 요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걸 다루지만 마음은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름 휴가철에 동해 가면 꼭 만나게 되는 이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왜 이런 모양이며 실제 무게는 얼마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등 그런 사소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어촌 사람들은 이걸 산발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닿는 발이 3개만 보여 붙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이 4개입니다. 그렇다고 사발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어감이 별로라 그런 듯합니다. 공식 이름은 테트라포드입니다. 테트라는 숫자 4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고 포드는 발이라는 의미이니 결국 별것 아니게 사발입니다. 암튼 전문가들은 이걸 줄여서 TT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물건의 쓰임새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파도의 힘을 줄여 방파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항구는 어떤 곳에 들어설 거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의 기본은 잔잔한 파도입니다. 이를 위해 항구는 대개 육지 속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 자리하죠. 그 앞에 파도를 막아줄 섬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지형은 드뭅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방파제를 만들어 항구를 보호하고 이 방파제는 테트라포드로 보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물들을 주로 동해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파도가 세서이죠. 상대적으로 파도가 약한 서해안에선 설치가 적은 편입니다. 항구 보호뿐 아니라 테트라포드는 해안 침식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의 해안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를 비롯해 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물건을 소파 블록이라고 합니다. 소파라니 쿠션이 생각날 듯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문으로 소는 소각할 때의 소이고 파는 파도를 뜻하니 파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항구와 방파제를 파도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바다가 있는 모든 나라의 고민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놔도 태풍 때의 수십 미터 높이 파도에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엔지니어들 간에 효율적인 소파 블록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펼쳐져 왔습니다. 그간 각양각색의 소파 블록이 탄생했죠. 그중 이 분야를 평정한 게 바로 이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만큼 혁신적인 제품이란 얘기입니다. 1949년 프랑스 기술자에 의해 만들어진 테트라포드는 바로 다음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있는 한 화력발전소를 보호하는 데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곧바로 그 우수성이 입증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죠. 현재 테트라포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늘 지진과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일본은 일찌감치 1955년에 테트라포드를 도입했습니다. 대략 3만 킬로미터의 해안선 중 약 절반의 구간에 쓰고 있다는데 일본은 모든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어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만 벌어준다면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 무려 4,400군데에 사용 중인데 사실 파도가 센 곳이라면 세계 어디서든 쓰일 정도로 테트라포드는 알고 보면 인류의 안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선 시공이 쉽습니다. 고대 전쟁에 사용하던 마름새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바로 마름새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소파 블록입니다. 마름새는 4개의 가시가 달린 주먹만한 철조각입니다. 테트라포드와 정말 똑같게 3개의 발은 땅에 닿고 1개의 발은 반드시 하늘로 향하죠.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실패가 없다는 뜻의 모로 던져 마름새라는 속담이 있을 지경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과 맞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걸 길에 뿌려둠으로써 적군과 말의 진격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죠.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의 시조도 사용했으니 마름새는 고대 전쟁의 지뢰였던 셈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용 트럭을 막기 위해 마름새를 사용했다 하니 무기계에 이만한 스테디셀러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테트라포드는 바다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어도 마름새처럼 절대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더구나 구조상 무게중심이 매우 낮아
웬만한 파도나 조류에도 무척 잘 버팁니다. 두 번째는 파도의 위력을 줄이는데 최적의 구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테트라포드는 구조라 할 것도 없이 모양이 단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점입니다. 테트라포드의 다리 사이의 각은 어디서 재든 109.5도입니다. 이 네 개의 발이 서로 빈틈없이 맞물리는 것 같아도 테트라포드 더미는 곳곳에 성긴 틈새를 만들어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테트라포드 더미가 파도의 에너지를 일차 흡수하고 나머지 성긴 틈새로 파도가 빠지면서 힘이 분산되게 됩니다. 이런 특성으로 테트라포드는 방파제와 해안도로 어촌 방어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이라는 점입니다. 테트라포드는 다리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거나 경사가 있어도 설치가 어렵지 않고 수명도 길어 유지비도 절약됩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묵은 콘크리트 덩어리인데다 특허 기간이 끝나 별도의 기술료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필요한 수량을 확보한 후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효율성도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워낙 크고 무거워 장거리 운반은 비용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직접 만듭니다. 한 달 동안 말려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으면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들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면 설치 끝입니다. 테트라포드의 무게는 작은 게 2톤 정도입니다. 우리가 항구에서 흔히 보는 테트라포드는 대략 20톤짜리 중형입니다. 하지만 파도가 센 곳에선 50톤짜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80에서 100톤짜리의 초대형 테트라포드를 쓰기도 합니다. 크기는 작은 게 높이가 1m, 큰 건 5m 정도입니다. 가격은 20톤짜리가 우리나라에선 대략 70만원, 50톤짜리가 17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테트라포드를 제작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이보단 운송 및 설치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를 다 합치면 개당 200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테트라포드가 하는 일엔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고 해안 침식을 막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테트라포드는 산사태를 막는 데도 활약 중입니다. 이 육중한 콘크리트 덩치로 사방 사업을 하면 산림복구 비용을 20%가량 줄일 수 있고 복구 기간도 대폭 당길 수 있다는 우리 산림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테트라포드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소파 블록이 있는데 뒤틀린 H 모양의 돌로 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태계 복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물의 유속을 늦춰 강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거나 연어를 비롯한 어류들의 산란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테트라포드는 연안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다에 오래 잠겨있는 테트라포드는 굴과 따개비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인공 어초의 역할로 많은 물고기의 서식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으로 인해 테트라포드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 낚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려는 꾼들이 자꾸만 무리하게 테트라포드 위로 오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구조물 위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매년 테트라포드 추락사고가 100건 이상씩 일어나는데 구조상 한번 빠지면 구해내기가 어려워 바다의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테트라포드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모양도 단순하고 색상도 회색의 콘크리트 일색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 염료로 물들인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양한 색상의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부 불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해일이 잦아지고 해수면 상승도 계속될 테니 테트라포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혁신이 꼭 화려하거나 극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물건을 똑같은 사각형의 철제 박스에 담아 운반한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이 단순하고 소박한 아이디어 하나가 세계 경제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름은 컨테이너입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멜컨 맥클레인이라는 청년이 아니었더라면 세계화도 없었고 무역대국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어떻게 발명되었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알아봅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후 비로소 대량 생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세계 항구마다 넘쳐나는 화물을 싣고 내리느라 푹새통이었죠.
컨테이너가 생기기 전만 해도 모든 화물은 부두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들고 날라야 했습니다. 우선 배가 도착하면 내릴 짐을 찾아내고 일일이 무게를 쟀습니다. 짐을 내릴 때마다 남은 물건의 자리를 옮겨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무게 배분을 잘못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었죠. 이렇게 어렵게 내린 짐은 다른 배의 짐과 섞이거나 파손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짐을 실는 것도 힘들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일일이 포장하고 어깨에 메어 올리고 무게를 잰 다음 배의 균형을 맞추어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크기도 무게도 모양도 뒤죽박죽이어서 공간 효율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닌 들르는 항구마다 반복해야 하니 배는 운항 시간보다 항구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항만 노조는 걸핏하면 파업했고 하역하던 화물의 분실도 자주 일어나 해운은 믿을 만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해서 화물 운송 비용이 심하면 원가의 절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 국제무역이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난장판 속에 멜컴 맥클레인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빌린 낡은 화물 트럭으로 사업을 시작한 24살 청년 맥클레인은 1937년 어느 날 미국 동부의 뉴저지 항구로 짐을 싣고 와 차례가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으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물 운반 시간이 절약돼 전체 운송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이 엉뚱한 아이디어는 19년 뒤인 1956년에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 맥클레인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운송 사업을 하면서도 맥클레인의 한결같은 관심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 운송비를 낮출 것이냐였습니다. 이를 위해 컨베이어 벨트로 화물을 실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특정 주유소와 독점 계약을 맺어 연료비도 아꼈습니다. 당시에는 없던 아이디어들이었죠. 이 덕에 맥클레인의 운송회사는 경쟁업체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날로 번창해 600대 이상의 트럭을 가진 미국의 8번째 운송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회사 성장이 주춤하자 맥클레인은 육상과 해상 운송을 연계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마침 미국 정부는 2차 대전에서 쓰던 군함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송선 2대를 사들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른다는 계획은 그새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보단 규격화된 사각 박스만을 트럭에서 분리해 배에 실으면 위로도 쌓을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컨테이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침내 1956년 4월 군함을 개조해 만든 최초의 컨테이너선인 아이디얼 X가 짐으로 가득 찬 58개의 철제 박스를 뉴저지에서 텍사스의 휴스턴으로 실어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지 정작 주인공인 맥클레인조차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휴스턴 항구에서 짐을 하역하기 위해 아이디얼 X5를 기다리던 부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다란 짐박스가 자신들을 지나쳐 대기 중인 트럭에 바로 실리는 것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맥클레인은 육송과 해송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시랜드사를 설립했습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전후 남아도는 군함이 거의 4,000척에 달했습니다. 원한다면 헐값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이러한 혁신으로 그는 경쟁업체들보다 운송비를 25%나 낮추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컨테이너 도입으로 당시 톤당 운송료를 5.83달러에서 36분의 1밖에 안 되는 16센트로 낮춘 덕이었습니다. 반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은 시간당 1.7톤에서 18배나 많은 30톤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화물 선적 작업이 급격히 줄어 항만 노동자들은 대거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컨테이너 시스템이 전 세계 항구로 바로 퍼진 건 아닙니다. 이런 편리함과 효율성에도 1960년대 중반까지
컨테이너로 실어 나른 물건은 전 세계 운송량의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를 세계 전체로 확산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은 총각을 다투는 전쟁 상황에도 군수품을 제때 보급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만성적인 적체로 배들이 베트남 앞바다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골머리를 앓던 미군의 컨테이너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맥클레인을 베트남으로 보내 여러 대의 기중기를 갖춘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하게 하죠. 이어 군수품을 226개의 컨테이너에 가득 담아온 맥클레인의 배가 단 15시간 만에 하역을 마쳤습니다. 보통 한 달 걸리던 적체 현상이 단박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 효과를 확인한 미국 정부는 모든 군수품 운송에 컨테이너를 쓰도록 했죠. 그리고 미 국방부와 장기 계약을 맺은 맥클레인의 시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계가 모두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어디든 똑같게 컨테이너를 표준화해 효율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덕에 10%에 불과하던 컨테이너 물동량도 8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을 수 없는 석유나 천연가스, 공유 등을 빼면 사실상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철제박스가 세계 경제와 물류에 끼친 영향은 방대합니다. 핵심은 지리적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엔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웬만한 건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가져온 더 낮은 운송 비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은 오늘날 중국의 티셔츠를 유럽으로 가져가는데 단 1센트밖에 안 드는 수준까지 물류 비용을 떨어뜨렸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만 싸다면 세계 어디서든 물건을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맥클레인의 컨테이너 덕분인 거죠. 미국도 낮은 물류 비용 덕에 세계 각지에서 값싸게 물건을 들여와 인플레이션이 없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세계화를 가져온 장본인이 컨테이너인 셈입니다. 일본도 큰 덕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군수품을 내린 맥클레인의 빈 컨테이너는 일본의 전자제품으로 채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막 성장하던 일본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마크 레빈슨의 역작 더 박스 컨테이너의 역사를 통해 본 세계 경제학에 의하면 우리가 부산항을 만들어 무역국가의 초석을 다지게 한 것도 컨테이너의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나 핸드폰, 조선, 자동차는 수많은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필수인데 이것이야말로 컨테이너가 가져온 물류혁명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일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까지 배송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이 해외 직구로 쇼핑을 즐기게 된 것도 맥클레인의 컨테이너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연간 3억 개나 물류에 쓰이고 있는 덕입니다.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2007년 포브스지 선정 20세기 후반 세계를 바꾼 15인에 뽑힌 멜컴 맥클레인의 말년은 조금 쓸쓸했습니다. 컨테이너 혁명을 가져온 시랜드를 어마어마한 돈으로 매각한 맥클레인은 곧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라인을 세워 또 다른 해운업에 뛰어들었지만 역대급의 빚을 지고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심부전증을 앓던 그는 87세를 일기로 조용히 사망했습니다. 이날 항구와 바다에 있던 모든 컨테이너선은 일제히 경적을 울려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 중 늘 고맙게 생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게 선풍기입니다. 이놈은 여름 내내 24시간을 틀어놔도 모터가 터지지 않는 괴물입니다. 게다가 전기료는 에어컨의 30분의 1입니다. 제가 쓰는 세대의 선풍기 중 한 대는 15년이 넘었는데도 끄떡없습니다. 에어컨에 인공적인 냉기를 싫어하는 저로선 선풍기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그 고마움을 담은 바람만큼 가벼운 일종의 선풍기 헌정 방송입니다. 간단한 한문 공부부터 해볼까요? 선풍기는 한자입니다. 선은 부채, 풍은 바람, 기는 기계입니다. 이를 합치면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선풍기를 소개한 일본도 처음엔 이걸 전기부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을 만든 건 부채였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인간은 부채보다 편하고 부채보다 더 많은 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풍기인 거죠. 그런데 선풍기의 날개를 가만히 보면 정말 부채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터에 매달린 여러 개의 부채가 한꺼번에 부채질하니 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질해줄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노예나 하인이 대신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오래된 부채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약 3000년 전의 그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되었죠. 타조 깃털로 만든 부채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커다란 물을 항아리 건너편에서 깃털 부채로 부채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더 시원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부채는 커다란 나뭇잎이나 연꽃잎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해 깃털, 가죽, 비단, 종이 등으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부채 중 눈여겨볼 게 펑카입니다. 펑카는 8세기 이후 약 1000년간 아랍과 인도에서 사용했던 천장에 설치된 거대한 부채입니다. 천장에 얇은 천이나 큰 새의 깃털을 달고 이에 연결된 줄을 당겨 부채질하는 형태죠. 이 줄을 움직이는 하인을 펑카왈라라고 했는데 끝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일부에선 오늘날의 실링팬과 비슷한 이 펑카를 선풍기의 원료라고 보기도 합니다. 최초 발명자가 명확한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선풍기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동에서 원조를 주장하는데 나름 저마다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마 선풍기를 만드는 기술이나 바람을 일으키는 원리가 어렵지 않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전기를 이용한 현대적인 선풍기는 1882년 미국의 엔지니어인 쉴라 스카츠 필러가 원조라는 게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기하면 생각나는 토머스 에디슨도 사실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터가 너무 크고 무거워 실용성이 없었죠. 반면 필러의 발명품은 두 개의 날개가 달린 작은 선풍기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도 쓸 수 있었습니다. 안전망은 없어도 그 덕에 최초로 공장에서 양산해 판매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로선 너무 비싸 부자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선풍기는 점차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풍기가 처음 선보인 건 1910년대 일본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가격이 소 한 마리 이상이었다니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의 솥값으로 치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만든 최초의 선풍기는 1960년도의 금성입니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신생회사로 지금의 LG죠. 당시는 부품조차 만들지 못해 대부분의 외국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선풍기는 보통 사람에겐 그림의 떡으로 한 달 월급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늘 전력 부족에 시달렸던 1960년대엔 사치품으로 몰려 생산 규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전제품 보급조사도 있었는데 1971년엔 전체 표본 2,500가구가 보유한 선풍기가 고작 35대에 불과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죠. 이후 부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금성은 물론 삼성, 대한전선 등이 대거 선풍기 생산에 뛰어들면서 1985년이 되어서야 한 가구당 한 대의 선풍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어컨 시대가 되었음에도 선풍기 판매량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선풍기를 볼 때마다 늘 놀라운 건 모터입니다. 아무리 틀어놔도 과열이 안 되니 참 신기합니다. 가끔 오래 사용한 다음에는 모터를 만져보는데 열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선풍기 특유의 구조덕이라고 합니다.
날개에서 바람을 만들 때 모터의 뒤쪽에 있는 공기를 당겨와 쓰기 때문에 자연 냉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상 선풍기의 수명이 10년이고 모터는 5천에서 10,000시간이라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 쓰는 게 그런 이유에서인 듯합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선풍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이 150건이 있습니다. 연간 400만 대 이상 팔리는 것에 비해 극히 적긴 하지만 대부분 모터에 낀 먼지 때문이라고 하니 주의를 하긴 해야 합니다. 선풍기의 역사는 인류가 더위와 맞선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장은 수백 년간 선풍기의 날개였습니다. 즉, 날개 없는 선풍기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2009년에 정말 그런 선풍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청소기로도 유명한 영국의 소형 가전업체 다이슨이 고정관념을 깨고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보였습니다. 비행기의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마치 마법 같았던 이 제품은 진정한 선풍기의 진화라는 평과 함께 미국 타임 선정 그해의 가장 혁신적인 제품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의 선풍기는 어떻게 하면 자연과 가까운 바람을 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하고 시원한 바람은 에어컨이 담당하고 있으니 선풍기는 바람의 촉감과 질에 집중해 진화 중이죠. 그런 기능을 가진 선풍기가 요즘 에어컨의 냉기가 부담스러운 노인이나 아기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선풍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괴담입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질식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서 깊은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나 살 수 있던 1927년의 한 신문에 선풍기 바람이 일부 진공을 만들어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이게 이 괴담의 시작입니다. 이후 선풍기 켠채 자다 사망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1989년까지도 한국 유수의 신문에 계속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까지도 일반에 널리 퍼진 속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선풍기는 살풍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설마 지금도 이걸 믿는 사람은 없을 테니 왜 그게 괴담에 불과한 얘기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한국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집마다 에어컨도 있고 한때 사치품이던 선풍기도 몇 개씩 있습니다. 조립 선풍기로 많은 돈을 벌었던 LG와 삼성은 이제 시시하다며 만들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선풍기는 전자제품 중 최초의 수출품이었던 라디오와 함께 무역국가 한국의 초기를 이끌었던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흔하지만 선풍기 없으면 여름을 날 수 없는 저 같은 개인에게도 성장의 큰 발판이 되었던 우리 경제에게도 진정한 언성 히어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여름 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